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72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1910년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절이 제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 광복, 독립, 해방 등의 용어를 혼용하곤 합니다. 광복과 독립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dependence, 즉 스스로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해방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liberation, 즉 무언가로부터 풀려난 것, 다시 말해 스스로 되찾았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 억압에서 풀려났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을 했을까요? 아니면 해방을 맞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나 입장은 분분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전쟁의 판도는 일본의 패전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우리 광복군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독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핵폭탄 투하가 없었다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몰랐고 결국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건 해방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가 물러난 이후 우리는 정확히 3년 동안 이른바 신탁통치라고 하는 별 3개 하지중장의 미군정 통치를 받았었죠.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친 뒤 선출된 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었고 드디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질곡의 우리 현대사. 그러나 누가 집권했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졌고 그 이념은 오늘날까지도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세력의 집권 연장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실 중심의 역사보다는 왜곡된 역사가 우리 사회엔 많이 존재했었다는 점이죠. 고려시대 광종의 노비안건법.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그걸 애국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역사적으로는 절대로 긍정의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지배계층이 과연 일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2017년 오늘 우리는 정말 광복을 맞이한 것일까요? 광복절과 건국절. 건국은 한 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건국을 선포한 시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영국이 물러갔을 때가 아닌 식민지 시절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1776년 7월 4일입니다. 2017년 8월 15일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8주년이자 광복 72주년입니다. 오늘의 재수없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점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혹시 기자님 태극기 개항하셨나요? 퇴근하고 네. 오늘 이제 전날 녹음이니까 퇴근하고 지금 내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출근할 때까지 아직 못 걸고 나왔어요. 태극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국기이고 자랑스러운 국기인데 지난번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 맞이해가지고 하도 이제 태극기 집회 이 얘기가 많아서 좀 이미지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시 광복절을 맞아서 본래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축사 발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자님은 1945년으로 건국일을 1945년으로 정하지 않았었나요? 박근혜 정권 시대에. 예,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때가 이제 건국이다.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1919년 그러니까 그 3.1운동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것 같아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이라는 걸 맞이하고 다시 말 그대로 1945년이 건국일이라면 그 전에 공백 기간은 어떻게 그게 어떤 나라이냐 정통성의 연결이 사실은 끊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일제 강점기 흔히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건국이라는 거는 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시점보다는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선포한 시점을 두는 게 맞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앞에 재석호 브리핑에서 나왔지만은 선포한 시점 우리는 3.1운동 때 그쵸? 1919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건국을 선포했으니까 그때가 건국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 박물관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아, 그랬죠.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그때 제가 또 유의있게 봤던 게 거기에 강제동원의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항상 조선인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일제에서 강제동원을 당했다. 뭐 어떤 그 조선인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아니면 선조의 개념이 조선인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는구나. 어떤 우리의 선조가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냥 어떤 3인칭적인 표현으로 조선인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조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표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선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의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일 청산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의 역사는 정말 공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좀 사실 위주의 역사적 그 발굴이라든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립해서 용어 하나하나에도 좀 좋은 의미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인신 구속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4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김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도 피의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검찰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한 거고, 근데 네. 이 김정규 회장이 왜 검찰에서는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거죠? 타이어뱅크의 탈세 의혹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타이어뱅크 전국 360억의 매장 중 312곳이 명의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으로 탈세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국세청은 전국 위스탁 매장 점주가 타이어뱅크 본사 근로자이며 위장 사업자에게 점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의 대여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게 서울국세청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뱅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다가 다른 걸 타이어뱅크를 하나 또 냈는데 이거를 김정규 회장 본인이나 아니면은 회사 이름이 아닌 제3의 인물 이름으로 그러니까 네. 별도의 재산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는 거죠. 이른바 차명, 명의신탁. 그러니까 뭐 점주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타이어뱅크의 회사 직원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그 새로운 영업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매장에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은 그거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두 개를 내갖고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면 세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매출이 많을수록 이제 세금 과세가 높아지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서 새로 그 만드는 영업점들은 원래는 회사 거지만 서류상으로는 개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매출을 줄였고 그거에 따른 세금 축소액이 한 75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매장의 명의를 여러 명으로 위장해 소득 분산을 통해서 세금을 축소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이 도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데 왜 법원은 그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을까요? 앞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청이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는 750억 원을 추징을 명령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 회장이 그 전액 납부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 회장의 이제 주장대로 그 회사가 개인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회사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분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천사여가지고 남의 매장에 세금을 내주는 건 아닐 테고.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법원에 출석하는 회장에게 물어봤죠. 질문을 했죠. 네. 과연 왜 그런 돈을 왜 직접 내주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받고만 밝혔고 기자들 앞에서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게 세무조사 도중에 그 김종규 회장이 관련 서류도 파기했고 그리고 또 뭐 일부 혐의에 대한 그 주장하고 자료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 세금 관련 부분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그리고 또 이분이 주거가 일정하고 법원에 잘 출석을 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이 되게 큰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할 때 그 증거 인멸 그렇죠. 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떤 무죄 수정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검찰 조사에 어떤 정당하게 대응하려면 어떤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지금 판단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사업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타이어뱅크는 저도 굉장히 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타이어 유통 구조가 뭐 공장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오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직거래 유통 과정을 축소시켜 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좀 값싸게 타이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사업 모델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본사가 서구 용문동에 있죠. 네. 향토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지금 광복절 다음 날인데요. 이 타이어뱅크 매장을 보시면 안중근 의사. 아니요, 태극기가 모든 매장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 있고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랑 근데 좀 저는 그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가맹점을 내줄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본인 또는 회사가 소유하면서 겉으로 차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수법이 만약에 통용이 된다고 하면은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들은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도 따다다다닥 내놓고 지금 SSM이 뭐 그런 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본사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딱딱딱 내놓으면은 그러니까 매출 신고를 적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세금을 많이 덜 내게 될 것이고 뭐 슈퍼뿐이겠어요. 미용실도 그렇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꼭 바로잡아줘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제 기자들 질문에 이제 그 타이어뱅크가 대한민국에서 선도하는 가맹점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는 추세라고 강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도 역시 이러한 가맹 문화가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탈세의 수단이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판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따다닥 가맹점들을 내고 그만큼 회사의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고 개개인의 매출로 잡히니까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고, 네, 그렇게 사시라고 하십시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포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가 폐기물 수광로라는 지적을 받으며 주민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왔는데요. 이번에 발전에 사용할 연료를 무엇으로 할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최근 도청 기자실에서 열병합 발전소 사용 연료에 대해 대안 두세 가지를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소 업체 대표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폐기물 그 고형 연료 폐기물을 갖고 재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환경에 안 좋으니까 그거를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당초 내포 열병합 발전소는 고형 폐기물과 천연가스를 2대8 비율로 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형 폐기물을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고요. 여기에 대해 충남도가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신중히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반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뭐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 그 얘기는 뭐 할지 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재검토가 아니라 환경에 나쁘면은 더 많이 신중히 재검토 재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활용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폐기물을 다시 한번 재활용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뭐 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 얼핏 생각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활용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니까 환경에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반찬 만드는 단가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한 위생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무슨 죄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게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열병합 발전소가 이게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 SPC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하죠. 여러 기업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건설하고 거기서 운영도 나중에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팔아서 운영까지 하는 어떤 특수목적 법인의 민간 사업인 셈인데 여기서 지금 폐기물로 만든 고용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 LNG만 사용할 경우에 이해타산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 열병발전소가 건설 70% 공정률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연료를 바꿔버리면 투자자들이 투자가 더 이상 모이지 않아서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다 뭐 이렇게도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돈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돈 벌려고 뭘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그쵸? 네. 아유, 참. 그리고 고용 폐기물을 연료, 이제 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 고용 폐기물을 사실 우리 뭐 폐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재활용하는 수단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거를 촉각해서 그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순환 서클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촉각된 매연을 어느 정도로 환경에 저해할 정도로 낮춰줄 수 있느냐, 저감할 수 있느냐, 뭐 이게 좀 화두인데, 그런 기술력에 대한 아직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고 있고, 불안감이 큰 상황인 거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제발 이 사업을 해주세요라고 이 사업자들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네. 예, 뭐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판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업 위기설에 휩싸인 호텔 리베라 유성점이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신한그룹은 호텔 리베라 유성점의 자본 장식 상태를 타개하려는 대책 논의를 하고 있을 뿐 최근 기사화된 폐업설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성 리베라 호텔이 10년 동안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적자가 100억 원 가까이 쌓였고 수익이 개선되지 않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한그룹 관계자는 대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인수, 부지 개발 등 기존 호텔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 방향 선회도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게 10년 동안 100억이 적자인데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자만 해도 보통이 아닐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리베라 호텔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긴 해요. 제가 고향이 유성이어가지고 리베라 호텔 생기기 전에 거기 만년장이라고 있었거든요. 노란색 동그란 모양의 이제 건물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없어지고 리베라 호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목욕탕이 되게 좋았거든요. 여름에 조금 한 100-200원 더 비쌌던 것 같은데 거기 가갖고 여름에 찬물에서 막 놀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벌써 이제 오래된 호텔이 됐네요. 이거는 리베라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성이라는 곳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성은 관광지였거든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등산하시고 유성 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성이 유흥 동네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룸사롱 이런 거 단란주점 많이 생기고 안마 시술소 이런 거 많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분들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동네가 됐고 그러니까 유성이 굉장히 모텔만 많아지고 이제 호텔들이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미 많이 정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이 사실 관광특구 예전에 통금 시간이 있을 때 유성은 관광특구라 해서 이제 통금 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밤에도 그랬었죠. 간판을 브레이키고 영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통금이 아니고 통금은 통행 금지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영업 행위를 이제 할 수 있고 없고 그거였었고 통금은 통행 금지 그때 아예 못 다녔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밤 12시 넘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긴 했었죠. 근데 유성이 이제 관광 특구여 가지고 특히 궁동 처음 생겼을 때
심지어 압구궁동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압구정동 뭐 이렇게 아류다 그래가지고 뭐 밤에 서울에서도 놀러 온다라고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유성이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베라 호텔은 좀 오래됐잖아요. 그 특 1급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비싸요 호텔 값이. 제가 오늘 이 기사 보고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스탠다드 그 룸이 방이 보통 한 21만 원 정도 합니다. 21만 원 하루 자는데. 네, 21 온돌이 22만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비싸죠.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스위트룸은 36만 원. 그리고 큰 로얄 스위트룸 이런 건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아시죠 기자님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요. 그 리베라 호텔 가격이 하루 자는데 78,651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제값 주고 호텔 자는 사람은 바보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호텔 가면은 몇 퍼센트 할인 뭐 해주고 어디 회원이면 뭐 몇 퍼센트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가서 할인해달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85% 할인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호텔은 공실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밤에 되면 얼추 이제 오늘 그 투숙객은 다 받은 것 같은데 방이 남아돌 것 같으면은 그렇게 디스카운트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말대로 걱정도 큰 게 대전에서 국제 행사, 큰 행사를 치를 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떤 운동장이나 컨벤션 센터는 있어도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해서 항상 그 대전에서 유치한 행사 참가객들을 다 청주의 호텔이나 다른 지역 호텔에 옮겨야 됐었거든요. 이건 리베라까지 사실은 폐업이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국제 행사 우리 대전에서 어떤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한다면 숙소부터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급 호텔은 비싸다는 인상이 강하니까 그리고 또 시설도 조금 보완해서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요즘 모텔도 좋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베라 호텔에서 그 지하에 있는 제니아 나이트클럽이 네네 주피터라는 룸사랑도 있었습니다. 네. 제 고향이 유성이라서 네 지나가다 많이 봤고요. 갑자기 제니아 얘기는 왜 하세요, 근데?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함을 드리는 행사 있잖아. 함자비. 네. 뭐 이런 거 하고 함지나비. 그 예비 신부와 함께 거기 제니아에서 가장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그 예비 신부 말고는 간 적은 없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백리의 삶을 살다간 어느 공무원의 이야기인데요. 이호종 전 청양군수가 지난달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조의금 2천만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부인 신부희 여사를 비롯해 유족들은 최근 청양군을 방문해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하고 앞서서는 논산시에도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습니다. 1960년 공직에 첫 발을 디딘 이 전 군수는 대전과 충남도 감사관과 아산 군수, 서산 군수를 거쳐 1991년 청양 군수를 끝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재임 당시 청백리 표상으로 주민과 공직자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퇴임 당시에도 전 재산이 대전 대사동 달동네에 13평짜리 집 하나였다는 게 일화가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1991년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마다들의 결혼식에 동료들을 오지 못하도록 알리지 않았고 누가 쇠고기 2근을 집에 두고 갔을 때 그 쇠고기를 대문 앞에 이틀 동안 걸어놓으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관 시절에는 직원들의 숙소 현관 옆방을 사용하며 외부인들의 청탁을 막아내 문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아들 이규학 씨는 아버님은 평소 자녀들의 결혼식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며 돌아가실 때도 알리지 말고 조의금도 받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차마 찾아오신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어 이웃을 돕는 일에 조의금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또 그런 미담이 있더라고요. 그 1991년에 이제 이분이 관선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임명직이셨는데 정년 때 후배들을 위해서 정년이 오기 전에 사직을 하셨대요. 네,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죠. 지금은 공로연수라는 이름으로 1년간 현직에서 잠깐 나가 있은 후에
1년 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수였지만 예전에는 명예퇴직이나 일찍 자리를 비워주는 게 후배들을 길 열어주는 문화라고 했죠. 귀감이 될 만한 분이시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분들은 되게 힘드셨겠구나. 집에 쇠고기가 왔는데 그거 이틀 동안 문 밖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기사를 보면서 자녀분들 얼마나 큰 고통 아니면 우리가 왜 이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또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이 안 계신데도 그 유족들 특히 아들이 그 아버님의 조의금을 기탁한다는 거는 아버님의 그 해왔던 어떤 강직한 청백리를 존경했던 또 그걸 또 몸으로 체득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훈훈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평생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나중에 달동네 13평 집 하나만 있으시다는 거는 네, 그렇죠. 예, 요즘 같은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올곧게 사셨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가족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임 기자님 같은 경우도 기자 생활 나중에 정년하셨는데 저기 달동네 13평만 있으면은 얼마나 사모님 싫어하겠어요. 자식들한테 당당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롭지 않을까. 뭐 꼭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더라도 어떤 이런 몸가짐 이런 걸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대단한지.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진짜 그러면은 아빠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런 상황 가면은 참 어떻게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아들이 다시 또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그러한 삶을 또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됐다 뭐 이런 느낌. 이호종 청양 군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소중한 뜻 잘 받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 임병환 기자님이셨습니다. 어때요? 오늘 두 번째 개편. 오늘은 조금 더 입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자주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죠,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가 방송됩니다. 요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지금 강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금강에서 때 아닌 금계소동이 벌어지겠다는 등의 생생한 금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고요.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